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 DC 상공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포착돼 미국 본토 안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걸프 산유국 장관들이 전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으로는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먼저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사는 워싱턴 DC 육군 기지 상공에 정체불명 드론들이 나타났습니다. 보안 조치가 강화되고 백악관에선 대책회의도 열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두 장관의 거주지를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드론들이 어디서 왔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잠재적 위협을 면밀하게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요인들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이란으로부터 암살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란은 걸프 국가들을 상대로 보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 시설에서 폭발이 목격됐습니다. 이날은 전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슬람권 12개국 외무장관들이 모인 날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외무장관 회의가 진행되던 시각, 리야드 상공에 날아든 미사일 4기를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2개국 외무장관들은 즉각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사우디는 군사적 대응까지 거론했습니다. As we have stated quite clearly, we have reserved the right to take military actions if deemed necessary. 확전에는 확전으로 맞서겠다는 역대 가장 강력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군사 보복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이스라엘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이란 에너지 생산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그러자 이란도 즉각 세계 최도의 LNG 수출 시설 중 하나인 카타르의 산업 도시를 공격했는데요. 양국이 선을 넘는 공격에 다가서는 사이 세계 에너지 가격은 출렁였습니다.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 이란 남부 아살루에의 가스 생산 시설에서 거센 불길과 함께 연기가 솟구칩니다. 이란 가스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에 인접한 정제시설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가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생산 시설까지 무차별 공격한 것, 이번이 처음. 이스라엘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도 공습했고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3, 4, 5, 6 광구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란은 곧장 주변 걸프 국가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고 در نتیجه این اقدام زیرساخت‌های سوخت، انرژی و گاز مبدأ تهاجم در اولین فرصت در آتش می‌سوزد و به خاکستر تبدیل می‌شود. 이윽고 카타르 북부 해안에 있는 라스라판을 공격했습니다. 라스라판은 이란 사우스파르스와 해저로 연결된 카타르의 노스필드 가스전에서 채굴한 가스를 처리해 수출하는 곳. 세계 액화 천연가스 공급량의 20%를 책임지는 핵심 거점입니다. 세계 최대 해상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와 노스필드가 한꺼번에 타격을 입으면서 에너지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6% 급등했고 브렌트유 가격은 한때 배럴당 111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브렌트유가 다시 110달러대로 올라선 건 9일 만입니다. 서부 텍사스유 역시 장중한 때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에너지 생산 시설까지 대규모 폭격을 하며 전쟁이 이른바 레드라인까지 넘어서는 대대적인 에너지 파괴 전쟁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으로까지 번지며 에너지 가격이 출렁이자 트럼프 대통령도 움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에 대해 미국은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에너지 시설 공격만큼은 서로가 자제하자는 건데요. 이경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으로 당장 유가가 폭등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확전을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란이 또다시 카타르의 가스 시설을 공격한다면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폭파시키겠다는 경고가 뒤따르긴 했지만 이란이 카타르를 공격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우스파르스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로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은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격은 이스라엘 지시라며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이란의 가스전 공격에 대해 미국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스파르스 공격을 사전에 알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메시지로 이 공격을 지지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부인하며 이번 가스전 공격이 미국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이번 전쟁을 공조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발언인데 배경에는 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중간 선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군사력에서 열세인 이란은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을 볼모로 세계 경제를 볼모로 트럼프를 압박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쟁으로 비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가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압박을 가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 전쟁에 대한 레버리지와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타격받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란은 잘 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엔 이란의 정보부 장관을 표적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안보수장이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숨진 지 하루 만에 정보부 장관까지 잃은 건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참수작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베를린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이란의 안보수장 라리자니와 파시즘 민병대 총지휘관이 암살된 데 이어 에스마일 하티브 정보부 장관도 이스라엘의 표적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란의 안보와 정보, 민병대를 지휘하는 인사들이 한꺼번에 제거된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같은 참수작전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מדיניות ישראל ברורה וחד משמעית. אין לאף אחד באיראן חסינות וכולם על הכוונת. 지금까지 2,000번이 넘는 공습으로 이란의 군과 보안기관의 지휘본부는 물론 경찰서까지 파괴되자 지휘부는 스포츠 경기장, 주거시설, 병원, 심지어 숲속으로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하늘을 완벽히 장악한 이스라엘군의 눈을 피하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라리자니는 테헤란 외곽의 은신처에서, 파시즘 민병대 총지휘관은 숲속 텐트에서 공격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요원이 직접 이란군 지휘관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할 만큼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샅샅이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정권의 붕괴를 노린 이스라엘의 참수작전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전 첫날 암살당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 이미 4단계까지 대체 인력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상사와 가족이 살해당하는 걸 목격하며 지휘관이 된 이들은 더욱 강경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srael keeps killing are the more pragmatic generals. People who are replacing them are the more nasty ones. 런던 정경대 파하즈 게르게스 교수는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권력이 젊은 장교들에게 옮겨가고 있다며 전후 이란에서 또 다른 북한 같은 국가가 생겨나는 걸 봐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지휘부를 잇따라 제거했는데도 이들 조직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은 참수작전의 효과에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약 2,500명의 미군 해병대 전력에 이어 수천 명의 미군을 이란에 추가 파병하는 방안까지 선택지에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지상군 투입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주의 전쟁은 공중전만으론 전세를 장악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승기를 잡기 위한 특단의 결정, 지상 병력 투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수천 명을 추가로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여기엔 공군과 해군 외에 지상군 배치도 포함된다고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나아가 이란 핵 위협 완전 제거에 성패를 걸고 정예 특수부대를 적진으로 들여보내는 걸 고심 중이란 미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 해군과 해병대 전력이 먼저 추가로 파병됐습니다. 지난 11일 오키나와를 출발한 미 해군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호는 이르면 이번 달 말이면 중동 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근처 해역엔 이미 미 항공모함 전단 2개가 배치된 상황. 경항공모함 수준의 강습함이 가세하면 3중 공격망을 갖추게 됩니다. 강습함엔 최신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공중 감시 자산뿐만 아니라 2,500명 규모의 해병 원정대 군인들도 탑승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면 상륙 작전을 통해 이란 미사일 기지가 있는 연안, 그리고 석유 산업의 심장, 하르그 섬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근처 300km에 이르는 해안선에 지대한 미사일들이 촘촘히 배치됐고 해협의 가장 좁은 폭은 39km에 불과해 사실상 이란 혁명 수비대가 쳐놓은 덫에 걸어 들어가는 셈. 이란은 버티기로 미국한테 전투는 졌지만 전쟁은 이기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마두로 압송하는 것처럼 철수해버리고 끝나는 이런 작전은 아니다. 가장 위험한 결정을 눈앞에 둔 가운데 백악관은 모든 선택지를 대통령이 열어두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희재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이틀 전까지 계속됐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당시 놀랄 만한 진전이 있었다는 증언이 당시 협상 참가자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핵무기 포기에 가까운 제안까지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제안이 나온 지 바로 이틀 만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전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조너선 파월 영국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국과 이란 간의 3차 핵협상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당시 이란의 제안에 대해 전쟁을 막을 정도의 놀라운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영구적 핵합의를 수용하려 했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고농축 우라늄 440kg을 저농축으로 희석한 뒤 향후 고농축 우라늄을 더 비축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민간 핵 프로그램에 미국이 참여해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받는 방안까지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중재자로 나섰던 오만도 합의를 기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부동산업자 출신 위트코프 특사 등 미국 협상단은 전문성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군비통제협회는 이들이 이란의 제안을 오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이틀 뒤 미국은 이란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위협이 임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이 이번 전쟁에 줄곧 미온적 입장을 보여온 데엔 이런 배경도 있습니다. We will not be drawn into the wider war. I want to see this war end as quickly as possible. 전쟁이 트럼프의 판단으로 시작됐음을 시사하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상원 정보위에 나와 임박한 위협이라는 판단을 정보기관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Senator, the only person who can determine what is and is not an imminent threat is the president. False. This is the worldwide.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대테러센터 국장마저 전쟁의 명분이 없다며 사퇴하는 등 미국이 시작한 전쟁은 어디에서도 정당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의 로비로 시작됐다며 반발한 채 사직한 미국 대테러센터 조 켄트 전 센터장이 미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매체들은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켄트 전 센터장이 기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그가 사직하기 전에 이미 수사가 개시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전을 공격하고 이란이 걸프 국가의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맞대응하면서 전쟁의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요. 오만 소아르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지 기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주변 걸프국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네요. 네, 가스 시설을 공격당한 이란의 보복이 이스라엘을 넘어 걸프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와 가스 같은 에너지 핵심 시설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세계 최대 LNG 수출 거점인 라스라판 산업단지가 공격받자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며 이란을 강하게 규탄했고요. 카타르 내 이란 군 안보 담당 외교관을 기피 인물로 지정해 24시간 내 출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정유시설 등이 추가로 공격받자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아랍에미리트 역시 공습으로 일부 가스시설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란은 특정 국가를 넘어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 전반을 겨냥하면서 수출 통로인 해협뿐 아니라 생산 기반까지 동시에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앞서 인도와 파키스탄, 터키 같은 나라들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자가 나가 있는 오만만에 군함을 배치했다고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바다가 오만만입니다.
바다 위에 선박 여러 선이 정박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어제 오만 무스카트에서 차로 약 2시간 반 정도를 달려 소하르란 도시로 옮겨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경과는 차로 1시간 거리고 호르무즈 해협과도 맞닿은 곳입니다. 이곳의 산업단지도 드론 공격을 받아 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오만만과 아라비아해에 호위함 6척 이상을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국 유조선 등이 해협을 빠져나오면 이후 호위하기 위해 군함을 배치한 겁니다. 유조선의 통과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인도는 LPG 운반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죠.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선박에 이어 아프리카 감비아 국적의 화물선도 해협을 건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각국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한 새로운 통행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소하르에서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열립니다. 자위대 파견에 선을 그었던 일본에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하고 또 일본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전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는데요.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용기에서 내린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미국 국무부 부의전장과 악수를 나눕니다. 우리 시간 내일 새벽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단연 이란 전쟁입니다. 트럼프가 무엇을 요구할지, 이에 다카이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我が国の立場、考えも踏まえてしっかりと議論をしたいと。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발언 탓에 일본 정부 내에선 무슨 요구를 받을지 모르겠다며 당혹감도 감지됩니다. 미국 언론은 일본이 외줄타기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그동안 흔들림 없었던 미일 동맹이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다카이치에게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과 해상부대 파견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중간의 길을 걷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日本の法律に従ってできることはできるけどできないことはできない。それをしっかりと 이런 가운데 요미우리 신문은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최대 730억 달러, 약 1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관한 공동문서를 발표할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일본이 어디까지 받아들이냐에 따라 한국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려 경제를 살리겠다며 연준 의장을 압박하기까지 했지만 자신이 일으킨 전쟁으로 물거품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선 기름값이 갤런당 8달러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관세 정책 여파에 이은 에너지 쇼크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신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또 한 번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미국 통화정책 결정기관이자 사실상 세계금리의 기준을 세우는 곳. 연준 의장은 불확실이란 단어를 이례적으로 반복했습니다. The implications of developments in the Middle East for the U.S. economy are uncertain. In the Middle East for the U.S. economy are uncertain. 이번 금리 동결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연준의 발목을 잡은 첫 번째 요인은 트럼프가 자초한 중동발 에너지 쇼크. 전쟁 여파로 배럴당 100달러가 유가의 새로운 기준선으로 자리 잡으면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시절 일부 지역 기름값이 갤런당 6달러였다며 재앙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현재 LA에선 이미 6달러를 넘어선 주유소가 부지기수고 이렇게 8달러를 넘긴 곳도 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에 고착되면 미국의 경제 성장 자체가 둔화될 거란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는 상황. 친 트럼프 성향의 보수 싱크탱크에서조차 배럴당 100달러 수준은 현재 미국 경제가 감당하기 불가능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고집한 고관세 정책은 이미 수입 물가를 밑바닥부터 밀어올렸습니다. Trump came in and started doing all the tariffs and stuff consistent with the notion that tariffs have pushed up inflation higher than it would have been without.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트럼프의 남은 임기의 운명을 좌우할 11월 중간 선거를 트럼프 스스로가 걷어차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건 유가뿐만이 아닙니다. 천연가스의 영향을 받는 비료도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이 중국의 비료 패권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뿐 아니라 액화 천연가스, LNG도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LNG 공급 차질이 전 세계 비료 공급망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LNG가 비료 생산의 핵심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황은 인산 비료를 만드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또 요소 비료를 만들 때도 천연가스로 만드는 암모니아가 핵심 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중동산 LNG 공급이 중단되면 비료 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연쇄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不是说今天停了，过几天我们一说重启就可以重启，它的重启恐怕要几个星期，甚至几个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비료는 전 세계 교역량의 3분의 1. 중동에서 비료 공급이 중단되면 당장 봄철 파종을 앞둔 북반구의 농가부터 위기를 맞게 됩니다. Higher input costs will be included in food prices next year. Price rises will be passed on to ordinary families who often are already struggling. 그런데 이 같은 비료 부족 사태가 중국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인산 비료의 44%, 질소 비료의 30%, 황 비료는 23%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남아시아와 브라질 등지에서는 중국산 질산 비료가 많게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중동 지역 분쟁이 계속될 경우 중국이 비료를 히토류 같은 자원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호르무즈발 비료 위기가 중국의 또 다른 지정학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시작한 이란 전쟁이 자원 전쟁에서 유리한 지렛대를 중국에게 안겨주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어제 5,9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2% 넘게 하락하며 5,76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동 전쟁 격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크게 올랐고 환율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넘겨 마감했지만 코스피는 5,800선을 전후에 지지력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도 4% 안팎으로 떨어졌지만 삼성전자는 20만 원, SK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3월 내내 지수가 출렁이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 버티고 있고 그 이유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도 나왔는데요. 1부와 2부로 나눠 승강제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일본의 주식시장은 3개 시장으로 나뉩니다. 도요타와 소니 같은 우량 기업들이 몰려있는 프라임 시장과 탄탄한 중견기업 중심의 스탠다드 시장, 그리고 신흥 기업들의 그로스 시장입니다. 지난 2022년 세 등급으로 나눈 뒤 각 단계별로 승급 심사를 거쳤고 성과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업들이 실적 개선에 힘썼고 좋은 기업에 투자금이 몰려들면서 상위 2개 시장 시가총액이 2년 만에 4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되니까 재무 상태나 사업 성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정부는 코스닥을 1부와 2부로 나누고 승강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성숙 기업은 가칭 프리미엄, 성장 기업은 스탠다드 시장으로 나누는 겁니다. 프리미엄 시장 지수도 새로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ETF 상품도 개발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종목은 1,800여 개. 하지만 우량 기업과 부실 기업이 한데 섞여 시장 가치는 낮았고 투기적인 시장이라는 인식에 장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은 그동안 투자를 꺼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관 투자 자금도 일정 부분 좀 유입이 될 여지, 또 정부의 어떤 연기금이라든지 이러한 쪽도 코스닥 일부 시장으로 좀 유입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다만 단순히 우열반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1부와 2부 기업이 실질적으로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승강제라고 해놓고 실제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가는 그 기업 수가 좀 제한이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승강제라고 할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요.
정부는 부실 기업들을 따로 관리해 상장 폐지를 유도하는 등 시장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 창설돼 평양 무인기 침투에 동원됐던 드론 작전 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 명칭과 역할을 변경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드론 사령부의 작전권은 각 군으로 조정하되 드론 전력의 획득과 관리, 드론 관련 전술, 정책 수립, 교육 훈련 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드론 사령부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민광군 특별자문위는 드론사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과 이번 중동 전쟁 등 현대전에서 드론이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해체 대신 개편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사에 남을 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전해질 이번 공연의 무대죠. 서울 광화문 인근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BTS 팬덤 아미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먼저 송서영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광화문 앞 또 하나의 문이 우뚝 솟았습니다. 경복궁을 출발해 왕의 길을 통과할 BTS가 3년 반 만에 완전체로 모습을 드러낼 무대. 이제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벌써부터 이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아미는 입국하자마자 이곳에 닷새 동안 매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I wanted to come before the concert day because I wanted to see the day-by-day progress of this Gwanghwamun stage. 세종문화회관 옆 이른바 BTS 계단은 이미 최고의 명소입니다. 그 구하기 어렵다는 응원봉 아미밤에 멤버들 카드 사진까지 전 세계에서 온 아미들이 BTS 굿즈를 들고 성지순례하듯 사진을 남깁니다. I'm feeling so grateful. I can be here. It's like a destiny. In my vacation, during my vacation, is also BTS comeback live. 열 손가락 가득 BTS에 대한 애정도 담았습니다. It's BTS and ARMY. Jimin, BTS, Ariran, V, Suga, Love. 국내 팬들도 질 수 없습니다. 연차를 쓰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역사적인 일이고 한 4년 동안 기대를 했었고 막 이랬었으니까 분위기를 좀 보고 싶어서. 공연장 전체 구조도를 꼼꼼히 살피며 어디서 무대가 가장 잘 보일지 답사에 나선 팬들도 보였습니다. 달아오르고 있는 열기에 인근 상점들도 바빠졌습니다. 광화문 근처 식당은 방탄소년단 팬 아미를 환영한다는 영어 문구로 벽면을 장식했습니다. 한 카페에는 슈쫑쿠가 등장했습니다. 멤버 이름을 넣어 슈가 쫀드 쿠키를 만든 겁니다. BTS 상징색인 보라색 빨대와 새 앨범 아리랑의 상징인 빨간색 빨대를 준비한 곳도 있습니다. 이게 이번 앨범 아리랑 사진. 하지만 광화문 일대의 집회가 당분간 제한되면서 기본권 침해를 걱정하고 혼잡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차 쓰고 금요일 날 안 나오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최대 26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공연. 안전사고 대비 작업도 한창입니다. 이곳은 무대가 있는 광화문 광장 건너편인데요. 지하철 환풍구 위에도 울타리가 빼곡히 설치돼서 사람들이 올라설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 6,500명, 소방 800명을 배치하는 등 당국도 안전사고와 테러 예방을 위한 총력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이번 공연에 맞춰 전 세계에서 아미 26만 명이 서울 도심에 몰릴 걸로 예상되면서 유통업계도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아미들이 공연을 전후해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씩 우리나라에 머물며 소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단 하루 무료 공연의 경제 효과가 수조 원대라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이들이 무언가를 소비하고 또 SNS에 올리고 입소문이 전 세계로 퍼진다면 그 이상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서울 한복판 명동의 대형 백화점. 전면이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BTS 팬덤 아미의 상징색 조명으로 전 세계 아미를 환영하는 겁니다.
서울 도심은 아미맞이가 한창. 편의점 진열대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매운맛 라면과 바나나 우유가 전진 배치됐습니다. K-팝, K-드라마 상품들은 평소의 10배로 재고를 늘렸고 특히 BTS가 모델인 제품은 무려 300배 재고를 쌓아뒀습니다. 한국의 이런 분식류, 오뎅이나 군고구마, 영화나 그 드라마에서 나온 그런 상품들도 기념품처럼 갖고 싶어 하셔서 업계가 들썩이는 건 공연은 단 하루지만 아미가 머무는 건 하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숙박 플랫폼의 서울 검색량은 85% 늘었고 절반 넘게 3박 이상 숙박을 선택했습니다. 머무는 내내 우리나라에서 돈을 씁니다. We just bought a few face masks. Yeah, this one. We went to the Myeongdong Street for the, the street food. 주 동기 대비 190% 정도 이제 매출이 늘어났고요. 토요일에는 3배 이상 늘어나는. 입장권을 못 구했지만 그래도 들뜬 현장 분위기를 즐기고. Because it's just the atmosphere is really exciting. The army bond and some hat, the shopper. 몇 주간 머물며 예능 프로에서 BTS가 찾았던 강원도 평창 펜션까지 찾아갑니다. We have like a day tour plan. That's like a 7-hour day trip. Yeah. But it's outside of Seoul, but like we get picked up in Seoul and then we get taken. 전 세계 아미가 몰려 BTS의 흔적을 쫓으며 항공, 숙박, 지역 관광과 쇼핑까지 단 하루 무료 공연의 경제적 효과가 3조 원을 넘길 거란 계산까지 나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서울에 몰려들 걸로 예상되는 전 세계 아미는 26만여 명이나 되지만 공연장 티켓은 2만여 장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돈 받고 표를 넘겨준다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SNS에선 암표 거래를 암시하는 듯한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주최 측과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BTS의 컴백 공연은 아직 이틀 남았지만 서울 광화문 공연장 주변은 벌써 전 세계의 아미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배포된 무료 티켓은 2만 2천 장에 불과합니다. Unfortunately, no. But we are here to support the BTS. Yeah. We are grateful to see the BTS even in the big screen. Yeah, we support BTS. とてももし彼らを見れたらすごくいい機会になったと思うのでライブ行けなくて残念です。 한 SNS 계정. BTS 티켓을 양도한다더니 판다는 뜻의 영어 셀을 적어놓고 120.01란 숫자를 올려놨습니다. 120만 원 값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권인 종이 팔찌를 옮긴다는 뜻의 팔옴, 암호 같은 줄임말도 쓰입니다. 팔옴은 직접 하셔야 된다. 공연 당일 판매자가 팔찌를 받은 뒤 만나서 직접 가져가란 뜻으로 보입니다. 훼손 없이 팔찌를 옮기기 쉽지 않다 보니 전문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채팅방으로 팔옴에 대해 상담하자 공연날 만날 시간대를 묻고 장소는 당일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단속을 걱정하자 약품을 섞어 쓴다. 자세한 건 영업 비밀이라면서 팔찌 사진을 제시하며 안심시킵니다. 공연 주최 측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본인 확인 절차가 특히 철저히 진행되는데요. 31개의 정해진 게이트를 통해서만 공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주최 측이 신분증과 예매 내역을 일일이 대조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팔찌는 한 번 떼면 다시 찰 수 없게 만들고 입장 뒤 무작위 2차 본인 확인도 진행합니다. 정부는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인천공항 입국장이 매우 혼잡스럽다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신속히 투입해 적극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국장의 모습이 그 나라의 첫인상을 좌우한다며 이렇게 주문하고 이번 기회에 공항 입국 서비스 전반을 살펴 보완점을 개선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또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제약을 받는 국민들을 세심히 챙겨달라며 질서 유지와 불편함 해소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살 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무려 6년을 숨긴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위기 아동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한 정부 시스템에 숨진 아이가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다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년 전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이한테 할 말 없으세요?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아이를 살릴 기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 2월 친부는 아이를 잘 양육하지 않는다며 친모를 신고했습니다. 조사에 나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이가 부부싸움에 노출돼 정서학대를 당했다고 봤지만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경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친모가 자백한 딸의 사망 시기가 이 무렵입니다. MBC 취재 결과 위기 아동을 찾아내는 정부 시스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예방 접종을 누락하거나 병원 검진 기록이 없어 일정 점수를 넘으면 경보가 뜨는 방식인데 숨진 딸은 여기서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친모는 딸이 살아있는 척 대역을 내세웠습니다. 딸이 숨진 이듬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3살 아동 대상 전수조사가 나오자 담당 공무원에게 어린 여자아이를 보여줬습니다. 2차 방문을 해서 그 아이를 만났고 아이가 당시에 조금 수줍은 부분이 많았고. 경찰은 친모가 남자친구 조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딸보다 1살 어립니다. 경찰은 친모가 이후 이 아이를 딸의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데려가고 학업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도 치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역 아이에게 대답만 해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모는 지난해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1,4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친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계속 추궁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울산에선 30대 가장과 어린 4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초등학생이 입학식에 오지 않아 담임 선생님이 즉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직접 찾아갔던 건데요. 정인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 현관문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손잡이는 뜯겨져 나갔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이곳에서 가장인 30대 남성과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아이들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째인 만 7살, 학교도 가보지 않은 4살과 2살, 그리고 지난해 겨울 태어난 생후 5개월 막내였습니다. 숨진 초등학생이 3일간 결석하자 담임이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담임은 앞서 지난 3월 입학식 때도 아이가 오지 않자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담임교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공무원들이 남성의 집을 방문했지만 아이들에게서 아동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 딸은 결석과 출석을 반복해왔는데 30대 가장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지요. 당연히 저게 뒤에서 애상도 하고 이러는데. 지난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석 달간 받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차를 차압당하는 듯한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차를 아주 고급 차라. 남자도 세다 와가지고 돈 때문에 차를 뺏어갔다. 차를 또 뒤에 또 하나 샀더라고. 그런데 지난달에도 지자체가 방문해 기초생활수급을 권유했지만 가장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렵다고 호소를 하셨고 어린아이 4명을 혼자서 양육하면서 그 소득활동을 전혀 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찰 관계자는 가정 방문 당시 남성이 특별히 우울감을 나타내지 않았고 아이들도 굶거나 학대받은 정황은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4살 김훈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공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골 마을회관 앞에서 90대 할머니가 79살 노인이 몰던 후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가 10수년째 동네 노인들을 마을회관으로 데려다주고 있던 봉사자여서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홍성군의 한 마을회관 앞. 파란색 화물차가 후진하며 비탈길을 내려오더니 길을 걷던 90대 할머니를 그대로 덮칩니다. 할머니를 미쳐보지 못한 겁니다. 도로 쪽으로 경사가 지다 보니 허리가 많이 구부셔서 그냥 다리 걸려서 돌부리에 걸려서 앞으로 낙상하신 줄 알았다.
할머니는 1톤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노인회관 앞입니다. 이렇게 경사진 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바로 차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운전자는 같은 마을에 사는 79살 남성으로 10년째 마을 내 차량 운행 봉사를 해왔습니다. 이날도 차가 없는 이웃 어르신들을 데려다 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끝나시고 다 또 차에다가 모셔서 또 집에다 다 모셔다 드리는 그런 좋은 일을 하시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운전자가 사각지대가 넓은 화물차를 모는 경우 사고 위험은 더 클 수 있지만 마을에 하루 버스가 5차례밖에 운행하지 않다 보니 고령의 운전자가 위험을 안고도 운전대를 잡는 겁니다. 어르신들께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이유는 저렴하고 또 편리한 이용성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후진 차량에 치여 숨진 보행자 10명 중 9명가량이 65살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보행자를 감지해 스스로 멈추는 후진 사고 방지 장치 등을 달면 사고를 줄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화물차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 공원 벤치에서 쉬던 시민에게 쇠구슬을 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끄럽다는 게 이유였다는데요.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도심의 한 공원. 공원 주변에 경찰차들이 도착하고 경찰들이 수색을 시작합니다. 공원 벤치에서 쉬던 20대 남성이 난데없이 날아온 쇠구슬에 얼굴을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는 지름 0.5cm의 구슬에 이마를 맞아 피를 흘리는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새총을 쏜 사람을 찾기 위해 현장 CCTV를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이틀 만에 한 미용실에서 56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공원 인근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 창문을 열고 약 50m 떨어진 이곳 공원을 향해 새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 집에는 새총을 쏘는데 사용한 공구와 함께 쇠구슬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쇠구슬을 쏜 베란다 현장에서 추가로 8개의 쇠구슬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평소 공원 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드민턴 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공원 주변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앰뷸런스가 왜 쪼고 와서 이때 그랬어. 누가 새총으로 사람 쏴버렸다 하더라고. 근데 새총으로 사람 쏴야 쓰겠는가.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재판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금품을 건넨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감형 판결을 내린 걸로 드러났는데요.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주지방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김모 씨가 고교 동문 변호사 정모 씨로부터 재판을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6개월간 수사를 이어온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가 재판 거래를 했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부인의 바이올린 교습소 공간을 정 변호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고 현금 300만 원과 반지 등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그 대가로 정 변호사가 맡은 항소심 사건 형량을 깎아주거나 피고인을 보석시키는 등 20여 건 사건에서 봐주기 재판을 했다고 본 겁니다.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정모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은 최소 12건, 이 가운데 9건에서 감형이 이뤄졌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심에서 벌금형으로 깎아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김 부장판사는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 법원 공보판사나 변호인을 통해 말씀드리겠다며 달리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에게 준 현금은 김 판사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해준 비용을 건넨 것이고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쓴 적도 없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10년 만입니다. 2016년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아 구속된 바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서면 심사 업무만 맡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따로 진행 중인 징계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을 지휘했던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엄 직후에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김 전 단장이 불구속 기소 이후 입장을 바꿔 유튜브에서 계엄을 정당화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날 김현태 전 특전사 707 특임단장이 윤 전 대통령 무죄 촉구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합법적인 비상계엄은 절대로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규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고발해 각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란 특검의 요청으로 민간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된 김 전 단장이 이상현 전 일공수여단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과 함께 직접 재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재판부를 향해 김 전 단장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특검은 김 전 단장은 내란 핵심 임무인 국회 무력화 중에서도 국회의사당 봉쇄 등 가장 중요한 임무를 직접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과 가담 정도만 보더라도 구속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여인형 곽종근 전 사령관 등의 견조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2.3 내란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단을 이끌었던 김 전 단장은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해자일 뿐이라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눈물로 호소한 바 있습니다. 707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기관인 제가 모두 짚고 가겠습니다. 결국 김 전 단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후 태도를 바꿔 범행을 부인하고 핵심 공범인 김 전 장관과 접견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입니다. 또 사회 분열을 조장하면서 증인들에게 그릇된 진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사정이 달라진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그러나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단장의 경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을 결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때 중단된 후 1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열고 고용 유연성 문제를 화두로 던졌는데요. 홍신영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대화가 끊겼다 15개월 만에 재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노동정책 토론회를 주관하며 민감한 의제인 고용 유연성을 꺼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 노동자 양극화 심화 문제와 AI 전환에 따른 노동 환경의 변화 속에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본 겁니다. 고용의 경직성에 대해서 어쨌든 사측에서 많이 지적을 하죠. 그러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 고용 유연성은 일획이라도 양보할 수 없다. 노동계에선 당장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부여되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들은 그 일자리의 우여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일자리 내에서 누려왔던 그 자기 결정권, 자기 지위 이런 것들을 다 잃을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을 확장하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또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에 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또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 대통령은 작년 9월 양대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경사노위 복귀를 요청했는데 민주노총은 끝내 불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노총 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함께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 공론회장을 주문한 만큼 추후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중동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쟁 추경 편성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대구와 충북, 부산 등 곳곳에서 국민의힘 공천 논란이 커지고 있죠. 이번엔 반드시 세대 교체를 하겠다는 공관위와 물러날 수 없다는 중진들 간의 기싸움인데 그 과정에 우리 정치권이 수십 년간 배격하려 노력한 지역 감정을 다시 소환하는 막말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중진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 분위기가 읽히자 공천을 신청한 대구 수성을 육선의 주호영 의원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호남 출신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 대구를 만만하게 보느냐고 따졌습니다. 자칫 대구가 더 우월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인데 호남 출신인 이정현 위원장은 곧장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말부터 꺼내는 건 옳지 않다며 그것이 기득권 정치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이기도 한 주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지역 비하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고 사정을 전혀 모르는 타지인이 외지인이 대구를 함부로 너무 쉽게 한다는 그런 취지지 제가 지역 비하가 어디에 있습니까? 글을 삭제하거나 사과할 생각 없느냐는 MBC 질의에 수정하도록 하겠다며 곧장 호남을 타 지역으로 바꿔놨습니다. 이 위원장에게 컷오프를 당한 김영환 충북도지사 또한 위원장과 후보 간의 야합선을 주장하며 전라도의 못된 버릇이라는 지역 혐오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논리와 근거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우리 사회가 극복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한 지역주의를 다시 끌어오는 무책임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에 법률권도 망국적 지역주의를 다시 불러내려는 위험한 퇴행, 표를 위해 지역을 갈라치는 건 사회적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젊은 정치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권파로 꼽히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45년생 보수농객 조갑재 대표를 향해 늙은이들 제정신이라는 막말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80년대 정치인들한테 너네가 희생하고 깔아주고 우리 동훈이 좀 살려줘 하는 게 이 늙은이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 조 대표는 그게 바로 극우 세력의 행태라고 꼬집었는데요. 가뜩이나 지지율 추락에 고심하는 국민의힘이 지역 비하, 노인 비하 등 막말로 국민들 눈살을 또 한 번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의 첫 번째 TV토론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원호 예비 후보가 집중 견제를 받았는데요. 특히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 첫 번째 TV토론. 후보들은 시작부터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경쟁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일해온 사람.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착착 맞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유능한 해결사의 시대. 서울시의 현안인 부동산 정책으로 주제가 바뀌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인 정원호 후보에 대한 집중 견제가 펼쳐졌습니다. 정 후보가 신속한 부동산 공급을 위해 500세대 미만 소규모 개발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겠다고 밝힌 걸 두고 서울시의 통일된 지침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고 조금 더 지정권을 이양할 때는 지침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나머지 후보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며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난개발이 될 것 같거든요. 이재명 정부와 부동산 정책의 철학을 같이 달리한다면은 엇박자가 나는 현상이 생길. 정 후보가 치적으로 내세운 성수동 개발을 두고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핫플레이스가 만들어졌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 상대 후보들의 협공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젠트리피케이션이 심각한 곳이 바로 성동의 성수동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들도 첫 번째 TV 토론을 가졌는데 이른바 찐명을 자처하는 후보들과 현직 지사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경기도 정부는 어땠습니까?
과연 우리 민주당의 정부였습니까? 그러나 지금 경기도는 교통 불편, 주거 불안, 지역 격차, 산업 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동시에 좌충우돌 또 시행착오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서울과 경기 예비경선 TV 토론을 이번 주에 마무리 짓고 후보를 3명으로 추린 뒤 이달 말부터 본경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WBC에서 자신감을 얻은 김도영 선수가 완벽한 몸 상태로 시범 경기에 복귀했습니다. 잦은 부상의 원인이었던 공격적인 주루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조진석 기자입니다. 경우의 수를 하나씩 맞춰가며 기적의 물꼬를 튼 김도영과 9회 결정적인 실책을 범했던 호주 국가대표 데일. WBC에서 희비가 엇갈렸던 두 선수가 이제 기아의 주전 3루수와 유격수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Just got to forget about it and know that I can do better and hopefully have a really good season. I'm glad he can come back. 그 정도 실수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아 타이거즈 팀에 대한 생각만 할 거고. 특히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난 시즌을 거의 날려버린 김도영에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즌. 타격과 수비 모두 WBC를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개막전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약간 확신을 갖게 되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몸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제 앞으로의 야구 가치관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잦은 부상의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던 공격적인 주루 역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타티 선수를 보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뛰는 걸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범호 감독도 김도영의 건강한 복귀를 반기며 4번 타자 기용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점수 내는 데는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각종 해외 매체들이 안현민과 함께 차세대 메이저리거 후보로 꼽은 김도영. 팬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프로축구 전북의 이승우 선수가 어제 환상적인 드리블로 팀의 첫 승을 안겼죠. 지난해 조커 역할에 이어 올해도 교체로만 출전하고 있는데 불안한 입지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박재용 기자가 전합니다. 안양과 1대1로 맞선 후반 41분, 이승우의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가뿐하게 한 명을 제치더니 이번엔 상대 수비 셋을 한꺼번에 속인 것도 모자라 한 명을 더 뚫어냅니다. 슈팅은 골키퍼에 막혔지만 못다가 결승골로 마무리하며 전북은 개막 4경기 만에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비를 두텁게 한결 드리블로 좀 뚫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 한 3-4명이지 않았나요? 일주일 동안 봐야죠. 안양 수비수 5명의 혼을 쏙 빼놓는 환상적인 드리블로 팀의 무승 행진을 끊는 해결사가 됐지만 이승우로서는 마냥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포엣 감독 시절에도 주로 특급 조커로 활약하며 우승에 기여한 이승우는 정정용 감독으로 바뀐 올해도 4경기 모두 교체로 나와 입지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자신감 있게 하던 대로 드리블하면서 흔들어 달라고 했고 최대한 팀에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잘 된 것 같네요. 지난해 K리그1 최고 연봉자로 가끔 승부욕이 지나칠 때도 있지만 모처럼 자신의 장기로 존재감을 과시한 이승우. 전북의 우승과 K리그 흥행을 위해서라면 주어진 시간이 얼마든 모든 걸 걸고 뛰겠다는 각오입니다. 전북에서 오래오래 하려면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K리그 흥행합시다. MBC 뉴스 박준우. WBC 대표팀에서 복귀한 KT 안현민 선수가 시범 경기 첫 타석에서 장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비거리가 130m가 넘었다는데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전국 하늘이 맑았습니다. 절기상춘분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이 등압선 간격이 좁아 바람이 다소 불겠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간격이 넓어지면서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그런데 등압선 간격이 같더라도 낮인지 밤인지에 따라 바람의 세기가 달라지는데요. 우선 상층에서는 이 지면과의 마찰이 적어 지상보다 바람이 더 세게 붑니다. 그런데 낮에는 햇볕으로 지면이 가열되면서 공기가 위아래로 섞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빠른 바람과 느린 바람이 서로 섞이면서 상층의 바람은 조금 약해지고 지상의 바람은 더 강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밤에는 지면이 식으면서 다시 위아래 공기가 나뉘는데요. 이때 지상 바람이 다시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람은 밤보다 낮에 더 강하게 부는 건데 물론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전국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북서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영하 1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구가 17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브리핑이었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